아버님이 워낙 이제 유명하셨잖아. 네. 근데 그때 이제 다른 이제 그 후배분들 이런 분들이 냉면을 이제 잡수고 싶으면 아, 냉면. 한 그릇은 배달을 안 해준대요. 그때는 배달을 했군요. 냉면을 이제 드시고 싶으면 거기 전화해서 고복수 선생님이 드실 거라면 한 그릇 갖고 온다는 거야. 고복 선생님은 한 그릇이라도 배달해 드려요. 그래서 어머니가 참 같은 가수지만 너 아버지 인기가 그렇게 대단했다. 다른 분들도 유명 가수인데 고복수 선생이어야만 한 그릇을 배달해 준다는. 그런데 선생님, 혹시 아버님께 가수 데뷔 전 이야기도 좀 많이 들으신 적 있으시죠?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이제 선교사분들한테 음악 공부를 네. 하시고 아코디언도 좀 배우시고 근데 지금 이 이야기를 지금 꺼낸 이유가 고복수 선생이 지금으로 보자면 일제강점기 오디션 프로그램 출신이잖아요. 그것도 무려 한국 대중음악 사상 최초의 그렇죠. 경연대회였습니다. 네. 아니 그때가 1980년대면 네. 민족 말살 정책 막 수탈 막 엄청나게 힘들게 우리가 살 때인데 그 시절에도 오디션 있었군요. 당시 기사를 보시죠. 예. 선제 가수 선발 대회에 등단할 기대되는 후보자들. 조선일보 1934년 2월 15일자에 실려있는 기사인데요. 조선의 가요가 고래로 발전되지 못한 것은 정치적, 기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으나 첫째로 노래를 천히 알아서 점잖은 사람은 노래를 몰라야 한다는 패풍이 있게 된 뒤로 인간 생활에 커다란 힘을 가져오고 그 민족의 미래를 제시하는 그 가요가 매몰되었으니 노래할 줄 아는 사람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가요가 우리의 정신에서 빚어진다 하여도 그것은 그대로 사라져버릴 것이니 이 안이 통탄할 일인가. 콜롬비아 레코드 경성지사의 주최와 본사 후원으로 삼천리 안에 천재 가수가 될 만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을 불렀으니 그중에 19사람을 택하여 이들을 다시 일당에 모아놓고 일반의 시청 아래서 천재 가수를 뽑기로 되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뭐 연예인을 뽑자 이런 차원이 아니네요. 네. 우리 조선의 문화가 어쩌다 이렇게 됐느냐 이러면서 우리가 그제부터 노래를 천시하는 바람에 음악이 얼마나 중요한데 조선의 음악이 발전을 못했다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천재 노래꾼들을 발굴해야 돼 네. 이러면서 완전히 그 조선의 국가적 민족의 발전을 위해서 이 오디션을 해야 된다는 국가적 사명감이 있었고 그렇게 국가적인 사명감을 가지고 천재 가수를 발굴한다라고 하니까 그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큰 관심을 받았을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그야말로 당시 전국이 들썩들썩했던 이벤트가 아니었나. 그래서 시스템도 지금하고 비슷해서요. 전국에서 지역 예선을 거쳐서 선발된 예비 선수들이, 예비 가수들이 모여서 본선을 치르고 결선에서 상을 받으면 가수로 데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복수 씨는 부산 대회 경상남도 대표로 출전을 해서 20살의 나이로 1등을 했었고 이듬해 2월에 서울 소공동 공회당에서 열린 전국대회에서 입상을 하면서 가요계에 화려하게 등장을 한 건데요. 아버지께 그 오디션 출전 당시 이야기를 들으신 적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오케 레코드사 이제 그 콩쿨 대회 할 때 제 아버님이 이제 원래 고향이 울산이세요. 여기 이제 경남 그쪽 콩쿨에서 1등을 하셨는데 맞아요. 이제 본선을 서울서 해야 되는데 아버님이 이제 할아버지 몰래 이렇게 할아버님이 이렇게 앉아서 주무실 때 가느다란 철사로다 위에서 그 꿀을 붙여갖고 이렇게 거기 이 돈 이제 함 있잖아요. 예전에 거기다 이제 여비가 있어요. 오시니까 돈을 그냥 그저 올라오셨대. 그래서 이제 그 바지 저고리 입고 오셨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전국 콩쿠르에서는 3등을 했어요. 그때 오디션에 그럼 1, 2, 3등이 다 누구였나요? 예, 당시 이제 기사에 나온 거에 따르면요. 1등이 정일경. 씨. 그다음에 2등은 조금자 고복수였습니다. 아, 2등이? 지금 아까 3등이라고 하셨는데요. 사실상 저 등수가 자꾸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있어요. 1등은 정일경, 2등은 조금자 고복수 이런 식으로 써 있다 보니까 순서로 보면 3등인데 남자 가수로는 어떻게 보면 1등인 거고 그다음에 2등을 두 명이다 하면은 2등도 될 수 있는 거고 공동 2등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1등은 정일경, 2등은 조금자 고복수였는데요. 정일경 씨가 당선 이후에 콜롬비아 레코드에서 이제 소속이 돼가지고 콜롬비아 레코드 가수로 섬색시, 뭐 처녀 18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데뷔를 했어요. 근데 가수 정일경 씨에 대해서는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죠. 그냥 같이 아버님하고 콩쿨 대회 나오셨다는 얘기는 들었고 그다음에 노래를 하셨는데
히트를 못 하셨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지금도 오디션 이후에 당선자들하고 함께 전국 돌아다니면서 콘서트 열잖아요. 그게 무려 100여 년 전부터 이어져 온 전통이기도 한데요. 당시에도 당선자들하고 함께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그 열기를 짐작해 볼 수 있는데요. 기사를 보시죠. 네. 본사 당선가 발표 음악대. 동아일보 1934년 4월 13일자에 실려 있는데요. 현상 당선 가요 발표 음악대회를 오는 22일 오후 8시부터 시내 경성공회당에서 콜롬비아 레코드 회사 가수들의 출연으로서 성대히 열기로 되었다. 입장료는 일반은 80전이요. 본보 독자의 하나여서는 30전으로 하기로 되었다. 이번에 출연할 가수는 콜롬비아 상회의 전송예술가 강홍식, 김선초, 전옥, 석금성, 그다음에 당선 가수 정일경, 고복수, 조금자 이렇게 되어 있던 거죠. 입장료가 네. 80전, 본보 독자의 하나여서는 30전 이렇게 나오는데 현재 가치가 얼마 정도 되는 건가요? 그 1930년 신문에 난 내용으로요. 당시 물가를 짐작해 볼 수가 있는데요. 당시 양식과 조선 요리를 팔던 전동 식당이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양식으로는 런치가 30전, 치킨 라이스 25전, 생선 프라이, 그다음에 돼지고기 프라이가 15전, 네. 대구탕, 비빔밥, 장국밥, 떡국이 15전, 네. 커피와 코코아 등 차 종류가 5전. 네. 네. 그렇다면 지금 물가로는 어느 정도일까요? 그러니까 신문에 저렇게 양식을 한다면서 광고를 할 정도면 제대로 뭔가 큰 요리집이라는 큰 얘기잖아요. 요리집이죠. 번듯한 네, 요리집이라는 전통식당. 얘기잖아요. 네. 요즘에 번듯한 저렇게 대규모 요리집에서 대구탕 한 그릇 먹는다고 하면 시내에서 몇만 원, 2만 최소 원 줘야죠. 15,000원, 최하 2만 원. 2만 원. 그러니까 저기서 그게 15전이라면 지금 돈으로 한 뭐 2만 원 정도, 3만 원 한다면 적어도 30전이면 한 5, 6만 원 했겠지. 80전이면은 10만 원 이상. 그렇죠. 라고 본다면 요즘 콘서트 입장료하고 거의 비슷해지는 것 그렇죠. 같습니다. 뭐 싸지는 않았네요. 네. 예나 지금이나 콘서트 입장료는 비싸죠. 네. 근데 그렇게 비싼 돈을 입장료를 받고 관객이 왔을 정도 모였을 정도니까 그 오디션을 주최했던 레코드사하고 신문사는 돈을 많이 벌었겠네요. 물론이죠. 당연히 그 계속해서 오디션을 실시했는데요. 그 인기가 점점 커져서 1939년 7월 김천극장에서 열린 가수 선발대회는요. 일본 오사카에서 온 사람에서부터 뭐 함경도, 부령, 청진 등에서 온 사람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참가비가 또 3원씩 받아서 점점 이게 심해지니까 이후에는 또 레코드 2장씩을 또 사게 하기도 했고요. 네. 이렇게 이제 이런 오디션 프로그램이 이제 스타 등용문이 된 건데요. 뭐 15전, 30전 돈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네. 제가 듣기로는 어머니한테 네. 그때 아버님 그 월급이 네. 500원이 넘으셨다 그러거든. 500원이면 네. 연 6,000원이잖아요. 상큼 돈이지. 고액이었을걸요. 상당히 큰 돈이었다 그러더라. 비행기 사고도 남을 돈이었을걸요. 그때 6,000원이면. 500원이면 상당히 큰 돈이었대. 근데 지금 이제 아까 오디션 열기가 이렇게 심했잖아요. 근데 문제는 오디션 이후였습니다. 입선한 그 여가수들, 아까 정일경, 조금자들은 바로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고복숙 씨는 이미 콜롬비아사의 간판 스타, 최규엽, 강홍식이 있다 보니까 그 그늘에 가려서 별 활동을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오케 레코드사 이철 사장이 발탁을 한 거고요. 파양사리로 엄청난 인기를 얻으면서 스타 가수의 반열에 오르면서 냉면 한 그릇도 배달해서 드실 수 있는 상황이 된 냉면 한 거죠. 그릇 배달 가능. 와. 근데 고복수 선생님도 오디션 스타였는데 정말 공교롭게 황금심 선생님도 오디션 출신입니다. 그게 오디션이 아니었고요. 그러니까 그냥 그걸 보러 간 거예요. 오케이 음반 회사에 시험 삼아 테스트를 하러 가서 일종의 이제 오디션이지만 개인 혼자 간 거죠. 혼자 가서 저희 선생님. 이제 큰이모님이 어머니를 데려가셨다 그러는데 네. 이제 어머니가 집에서 이제 노래를 하고 계시는데 어떤 그 레코드 회사 문예부장이 지나가다가 어머니 목소리를 듣고 문을 두들겨서 노래 한번 하면 어떡하냐 했더니 할아버지가 난리가 난 거지. 당신 무슨 소리냐고. 그래갖고 그 문예부장이 그냥 혼만 나고 쫓겨가시고 그분이 가면서 살짝 그 명함을 줬나 봐. 어머님께만? 네, 큰이모님한테. 큰이모님. 네, 큰이모한테. 그래 이제 큰이모님 얼른 받고 그래서 이제 어머니를 데리고 이제 가셨대. 네. 근데 이제 제 아버님이 심사위원을 한 거예요. 네. 오케이로 가셨던 거죠. 네. 이제 그 오디션 콩쿨대 이제 지금 왔는데 여러 사람 왔는데
이제 어머니가 되신 거지. 근데 아버님이 그때 심사위원단 얘기. 여러 경쟁자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음반 회사로 간 거죠, 일종의. 그래 그냥 아버님이 이제 심사위원이고 그래갖고 나중에 이제 두 분이 이제 그렇게 인연이 돼서 결혼을 하신 거지. 근데 뭐 저희 외할아버지가 막 말려갖고 네. 아버님이 외할아버지한테 막 장작으로 몽두 종아리도 수십 대 맞으시고 나이 차이도 두 분이 워낙 10살 나고 그러니까 막 너는 저 고복수하고 넌 결혼했다가 넌 평생 고생이다. 저 사람이 인기가 많아갖고 저 여자들이 여기저기서 지금 다들 난리인데 너 같은 너하고 결혼해서 오래 잘 살겠느냐고 이제 그런 거지 할아버지는요. 근데 두 분은 뭐 두 분밖에 모르고 살았으니까. 그렇죠. 우리 어릴 때도 기억에 아버님이 그렇게 어머니를 위해 주세요. 두 분이 지방 공연 다니시면 우리들 저 기저귀를 다 아버님이 빨아주셨대. 어머니 힘드시다고. 최고 스타께서 직접 손수. 아니, 근데 지금 이야기 들어보니까 저는 몰랐었거든요. 그러니까 두 분이 서로 위하였지만 그 당시로서는 좀 보기 드문 모습이잖아요. 그 키 180 넘는 분이 그 기저귀 빨고 계시고. 이제 아버님이 네. 여기 신촌에 있는 세브란스 병원에 이제 입원해 계시다 돌아가셨는데 나는 어머니지만 놀란 게 저희 어머니가 아버님도 노래하시는 분이잖아. 한 2년을 이제 병원에 그 병소에 계시다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버님 앞에서 화장을 안 하세요. 저녁에 출연하러 갈 때면 그 병실에서 나와가지고 차 안에서 화장하시고 이제 그때 70년대 초에 막 저녁업소가 생겨갖고 이제 어머니가 버셔야 또 병원비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아버님 앞에서 아프신 분 앞에서 화장하면 예의가 아니다. 부부가 아니래도 나와서 딱 차 안에서 하시고 그다음에 출연 몇 군데 하시고 또 차 안에서 화장 다 지우시고 그러고 병실로 들어오시는 거야. 근데 지금 두 분 이야기 들어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부부신데요. 네, 정말 두 보기 분이, 너무 잘해요. 두 분이 정말 함께 하셨던 그 모습이 KTV에 남아있거든요. 네. 함께 보시죠. 네. 삼천리 강산에 풍년이 왔네. 기름진 옥토에 풍년이 왔네. 앞집의 순이는 시집을 가고 뒷집의 막둥이는 장가를 간다네. 얼씨고 절씨고 풍년이로세. 우리의 살림은 풍년이로세. 3, 4월 단비에 종자를 뿌려서 화역지를 햇빛에 오국이 익었구나 얼지구나 좋구나 풍년이 왔구나 풍년이 왔네 앞집에 참봉님은 시계를 지고요 뒷집에 아가씨는 낯들고 나가신다 얼씨고 좋구나 풍년이 왔네 풍년이 왔네 풍년이 왔네 풍년이 왔네 풍년이 왔네 앞강에 쓴 배는 돈 실러 가는 배 뒷강에 든 배는 돈 싣고 오는 배 얼지구나 좋구나 풍년이 왔구나 풍년이 왔네 앞집에 막동이는 장가를 쓴다지요 뒷집에 순이는 시집을 간대지 얼씨고 좋구나 풍년이 왔네 풍년이 풍년이 왔네. 예전 그 어르신들 말씀 들으면 야 자네 아버님 때문에 우리는 연장실에서 저 농담도 못하고 우도 못하고 끝날 때까지 그랬대서 왜 그랬더니 아버님이 노래하러 하는 사람이 무대 올라가기 전에 잡담하고 이렇게 기 다 빼면 그건 대중에 대한 예의가 아니야. 군기반장 하셨네요. 대기실에서. 그 이렇게 노래하기 전까지
정진하고 네. 통일하고 다 무대 올라가기 전까지 길을 모았다가 노래 끝나고 내려와서 얘기한 건 몰라도 노래하기 전에 다 기운 빼고 가면 이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모든 매사에 굉장히 깔끔하고 정확하신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또 뭐 고복수와 그 악극단 또 조직해서 일본의 주요 도시를 순회하면서 네. 강제 노역에 시달리던 또 제2조선인을 찾아서 위문 공연도 하셨던 거죠. 예, 그럼 일본 네. 공연도 많이 다녀오시고. 근데 이제 선생님이 그 일제 말에도 창씨 개명도 안 하고 버티셨잖아요. 그 아버님은 네. 그걸 네. 이름을 안 바꾸셨대. 그리고 네. 2년인가를 노래를 안 하셨어요. 그 시기 일제 말에. 네, 그러니까 없더라고요, 음반이. 네. 왜 활동을 안 하셨냐면 일본 사람들이 창씨 개명해야 되고 네. 또 궁극가요 부르겠죠. 1절은 우리말로 맞아요. 부르면 2절은 일본말로 불러야 노래를 하게 했는데 아버님이 내가 왜 우리말을 두고 일본말로 노래를 하느냐. 그게 한 2년인가를 활동을 안 하셨대요. 근데 그 당시 그래서 일본인이 뭐 아버지를 초청한다고 승용차도 보내셨다면서요. 이제 그 차를 보내면 네. 내가 왜 일본 사람 차를 타냐고 그리고 걸어가시고 안 타셨다는 거야. 와. 근데 그 당시에 민족 말살 정책할 때인데 그렇죠. 그때 고복 선생처럼 유명한 분이 네. 막 창씨 개명도 안 하고 버티고 일제 당국에 협조를 안 해주면 네. 여러 번 압력, 불이익을 당했을 것 같은데 뭐 얘기 들으신 거 없나요? 맞아, 타양살이 때문에 이거는 맞아 항일가요다 그래서 예. 가서 좀 어머님과 말씀하시는데 한 며칠간을 이제 일본 사람들이 아버님한테 이제 이렇게 좀 저거 시키려고 이렇게 회유시키려고 회유. 그래서 며칠간을 갇혀 계시고 네. 그런데도 너 아버지가 그냥 끝까지 안 했다고. 그 일제 말에 대중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일제 당국이 막 네. 엄청난 압박과 회유를 네, 가해서 기회증 있어요. 거기 어쩔 수 없이 뭐 죽을 수는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좀 협조하는 분들도 많은데 우리가 사실 그런 걸 일일이 다 친일파라고 하진 않거든요. 네. 사실 좀 우리 역사의 어두운 면인데 그럼요. 그런 약간의 협조조차도 아예 안 하시고 안 하신 거죠. 아예 가수 생활 안 하면 안 했지 협조 못 하겠다 그러신 거네요. 저희 아버님은 좀 성격이 워낙 딱 강직하시다 보니까 내가 저 돈을 안 벌면 안 벌고 세 끼 먹을 거 두 끼 먹으면 두 끼 먹었지 나는 이건 내가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좀 아버님 같은 경우는 좀 특출 나신 분이고. 저 마지막으로 타양살이를 기억하고 있는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노래는 역사인데 저는 이제 아버님이 타양살이가 벌써 이게 노래가 나온 지가 90년이 이렇게 지나고 있잖아요. 어었죠. 네. 100년 다 되납니다. 그러니까 후세분들이 쭉 그럴 때 항상 우리가 저 시대에는 나라를 잃었기 때문에 저렇게 나라를 찾으려는 그 시대 분들 생각하고 저 시대에 저 고복수라는 가수는 그런 아마 마음의 심정을 갖고 잘하게 불렀을 것이다. 이런 거를 잊어먹지 않고 그러한 느낌을 갖고 노래를 들어주시면 참 고마울 것 같아요. 이 노래는 사라지지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노래는 남죠. 사람은 가도. 한국이 네. 뭐 없어지지 않듯이 그때 그런 마음을 갖고 계속 이 노래를 그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마울 뿐이죠. 네, 시대가 사랑한 음악의 희로애락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한 가요로부는 근현대사 시절연가 고향같이 너른 품 열어놓고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향 앞에 서지나무 볼봄도